6일 그 예루살렘 포스트가 네타냐후 총리가 이제 지시를 내렸는데 하마스를 완전히 격퇴하기 위해서 대규모 군사 작전을 준비하고 여기에 5개 사단 한 5만 명 이상의 병력을 투입한다. 그리고 5개월 동안 작전을 한다 해서 555 작전을 태웠다. 곧 이제 내각회의에서 승인을 아직 받았는데 받을 예정이고 미확정 상태다. 만약 실행이 될 경우에는 기갑사단을 중심으로 병력이 투입되고 대규모로 투입한다. 그래서 하마스의 완전한 격퇴, 무장 해제를 목표로 한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앙일보 군사안보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고 지난 2016년부터 국방부를 출입하면서 외교안보 정세를 연구하고 분석하며 기사를 쓰고 있는 이철재입니다. 태국, 캄보디아가 충돌했었던 이유와 상황을 설명해 주신다면요? 유럽과 중동에서 전쟁에 아시아까지 번졌는데 다행히 현재 상태는 잦아들고 있고 이제 조만간 죽을 거라고 봅니다. 하여튼 지난달 24일부터 29일까지 태국과 캄보디아가 국경지대에서 상당수의 인명이 희생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는데요. 현재는 이제 지난 4일이죠.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태국과 캄보디아의 고위급이 만나서 회담을 이끌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거는 양국이 경제 문제를 협의하는 그 회의였고 두 나라 돌아가면서 여는 회담이었는데 말레이시아가 이번에 휴전을 중지했기 때문에 말레이시아 수도에서 열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종전 조건을 협의하는 자리로 변질이 됐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서도 두 나라 서로가 상대국이 휴전 조건을 어겼다고 뭐 이렇게 비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분쟁 과정에서 태국군이 억류한 포로로 잡은 캄보디아군 18명의 석방 문제가 이슈가 됐는데요.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뭐 휴전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양국이 이걸로 확전하거나 더 키울 생각이 없기 때문에 종전에 합의할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근데 이제 두 나라의 문제는 길게는 저기 역사적으로 올라갈 수 있고 이 15세기 뭐 중세까지 올라갈 수 있지만은 가장 최근으로는 1904년입니다. 그 당시에 캄보디아는 프랑스의 식민지였고 그다음에 태국은 시아민 왕국이라는 이름으로 아시아에서 외세에 의해서 식민지 또는 반식민지 상태가 아닌 독립을 지켜낸 유일한 국가입니다. 그래서 태국인들 이 자랑스러운 역사에 대해서 자부심이 강한데요. 그 당시에 시아 왕국과 그다음에 캄보디아의 식민지 종주국인 프랑스가 국경을 확정하는 그 회담이 열었고요. 그래서 당그렉 산맥을 따라서 국경선을 그어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은 상황을 지도를 그렸는데 그 당시 프랑스 측문사가 실수를 해가지고 상당 지역을 원래 당그레 산맥을 더 위쪽인 지역인데 캄보디아 영토로 한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제 프레아 비에라 사원이라고 그 크메르 왕국이 중세 때 만들었던 사원이 힌두교 사원이 있습니다. 이게 원래는 태국 영토로 들어가야 되는데 캄보디아 영토에 속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태국이 모르고 있다가 1934년이 돼서야 알게 됐습니다. 뒤늦게 알게 됐고 가만히 있다가 프랑스가 캄보디아에서 철수로 이제 식민지를 독립시키고 철수했던 1953년이 돼서야 태국군이 이 분쟁 지역에 군대를 주둔시켜서 영토를 점유합니다. 그런데 캄보디아가 1959년에 이 문제를 항의를 하면서 국제사법재판소 ICJ에 제소를 합니다. 그리고 1964년에 ICJ가 판결을 내놓는데 캄보디아에 손을 들어줍니다. 그 이유는 태국이 이 문제를 알고도 상당히간 묵인했다는 이유를 들어가지고 캄보디아에 손을 들어주고 판결을 내렸지만은 국경선을 다시 ICJ가 확정을 짓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분쟁 상태로 남아있고 그리고 캄보디아는 이 프레아 비에르 사원을 2008년에 세계문화유산을 등재하니까 태국에서 여론이 격해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 당시에 태국인 시위대가 캄보디아 영토에 들어가서 시위를 벌였고 캄보디아군이 이들을 억류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 일대에서 국경 분쟁이 계속 격해지면서 2009년에도 교전이 있었고 2011년에도 교전이 있었고 그래서 특히 2011년 교전에는 양측에서 12명이 숨지고 4만 명이 피난을 가는 그런 큰 교전까지 있었고요. 그래서 문제가 계속 지속되다가 이게 결국은 올해 5월에 다시 또 격할 조짐이 있었는데요. 5월 26일에 양국 간의 교전이 일어나가지고 캄보디아군 한 명이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도 뭐 양국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가 그래도 철수를 하고 국전대에 철수를 하고 뭐 대화를 풀자 뭐 이런 논의가 있던 중에 7월 16일에 국경지대에서 순찰하던 태국군이 지뢰 폭발 사고로 3명이 부상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태국군은 캄보디아군이 미리 준비한 도발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그 캄보디아 당연히 이를 부인했죠. 그래서 그러던 중 7월 24일 이제 드디어 교전이 벌어집니다. 당시에 국경지에서 캄보디아 드론이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고 캄보디아군이 무기를 들고 태국군 천원 철조망으로 접근하는 모습을 보이더니 오전에 캄보디아가 러시아에서 수입한 BM-21이라는 그 방사포인데 방사포가 포격이 시작되어가지고 태국의 민가 지역에 떨어져서 민간인 2명이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을 태국이 아니죠. 태국은 동남아시아에서 강국입니다. 군사적으로 캄보디아보다 훨씬 강한 나라고 그 F-16도 전투기를 동원해서 캄보디아군을 폭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캄보디아니 군이 피해가 너무 커지고 있고 그러죠. 이제 이 사태가 동남아시아 전반적으로 퍼질 기미가 보이자 어디선가 누군가의 또 간섭이 시작됐죠. 요즘에 모든 일에 다 나서는다는 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등장합니다. 27일에 양국을 향해서 계속 전쟁을 벌일 경우 36%의 관세를 때리겠다 이렇게 엄포를 놓습니다. 그리고 28일 인근 국가의 같은 이제 동남아시아 국가이자 중립적 위치에 있는 말레이시아가 개입을 시작했고 그래서 양국 정상이 만나서 회담을 열어 휴전에 합의합니다. 그래서 29일 합의했고 그런데 그 이후에도 뭐 서로 휴전 조건을 어겼다는 이런 비난이 이어지고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약간 불안한 면이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휴전이 잘 지켜질 전망이 되고요. 그리고 전망할 수 있고 그리고 조만간에 종전에도 이루고 것이라는 의견이 대세입니다. 태국과 캄보디아를 비교했을 때 어느 나라가 더 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나요? 훨씬 태국이 강하죠. 태국은 동남아시아의 군사 강국입니다. 캄보디아가 속된 표현의 비밀 수준이 아닙니다. 일단 군 병력 보면 태국이 한 60만 명 되고요. 캄보디아는 한 23만 명 됩니다. 그리고 국방 예산만 포함해 지난해 태국이 한 58억 달러 했고 캄보디아가 8억 달러 했습니다. 그러니까 7배 차이 정도 나죠. 태국은 F-16 그다음에 그리펜이라고 해서 스웨덴에서 수입한 전투기 포함해서 70대가 넘는 전투기를 갖고 있는데요. 캄보디아는 전투기가 단 한 대도 없어요. 경제 사정이 안 좋아서 그렇죠. 태국 해군은 또 아시아에서 외단되는 항공모함도 보이고 있습니다. 한 척을 또 스페인에 사와가지고 물론 이제 지금 형편이 안 좋아서 약간 그 행사함이라는 오명을 들고 있지만 항공모함도 있고 호위함도 있고 잠수함도 가지는 이런 나라는 있고 해병대도 있고요. 해군 항공대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전력이 충실하죠. 근데 캄보디아 해군은 경비함만 간신히 운영하는 그런 수준이고요. 그래서 태국은 또 전통적으로 미국의 우방국가입니다. 그 베트남 전쟁 때 태국의 공군 기지를 미 공군이 지금의 북베트남 월맹을 폭격한 일도 있었죠. 그러나 이제 최근에는 경제적으로 중국과 많이 가까워졌고 그다음에 중국과 연합훈련도 하는 사이지만은 전반적으로 잠깐! 왕초보도 컴퓨터 하나로 돈 벌 수 있는 곳이 있대요. 유튜브, 쇼핑몰, AI로 돈 버는 법까지 80개 강의를 무료로 들을 수 있다네요.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서방과 가까워 미국과 가까운 그런 스탠스를 갖고 있고요. 캄보디아는 또 전통적으로 중국과 가깝습니다. 그리고 캄보디아를 공산화했던 폴포트라는 인물도 이렇게 약간 중국 피가 섞여 있다는데 이 사람도 친중 성향이 강합니다. 그리고 또 이게 또 재미있는 점은 이제 전 세계 특히 서방 미디어는 이게 태국 방콕을 거점으로 삼아가지고 그 특파원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무력 분쟁 보면은 묘하게 친태국 성향이 많이 또 서방 기사에서 발견이 됩니다. 이들이 아무래도 방콕에 거점을 두고 있고 방콕에 주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분쟁에서 또 태국 주장을 많이 인용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캄보디아가 성공을 나렸다 이렇게 늘 많이 보도를 하고 있는 게 또 아주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태국이 공습을 가할 때 한국산 KGGB 유도폭탄을 사용했는데 위력이 얼마나 되며 어떤 전투기에 호환이 되는 무기인가요? 이 KGGB가 지금 또 양국 사이에 핫한 문제였죠. 가장 이 녹화를 하는 시점에서 핫한데 왜냐면은 캄보디아의 그 일간 크메르 타임스라는 영자재가 있는데 최근 보도에 따르면은 태국군이 한국산 KGGB를 이용해서 훈센 상원 의장 전직 국가 원수이고 지금의 훈 마네트 총리의 아버지죠. 그러니까 훈센 상원 의장과 훈 마네트 총리를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몄는데 이게 외국 정보기관이 적발해서 캄보디아 측에 알렸다. 이런 기사를 내가지고 뜨거웠는데 그러니까 여기 따르면 태국군이 지난달 29일에 그 KGGB를 탑재한 AT-6 TH라는 이제 경공격기가 있는데 이거를 거기다가 KGGB를 탑재해서 그다음에 훈센과 훈마네트가 있는 좌표로 보내려는 작전 계획을 세웠다 이렇게 보도했는데요. 태국은 AT-6 TH라는 이 경공기를 8대 정도 보유하고 있고요. KGGB는 한국으로부터 20발 정도를 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캄보디아 주재 한국 대사관이 이를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KGGB와 AT-6 TH를 판 사실 없다고 그렇게 했는데 이게 AT-6 TH는 미국에서 생산한 훈련기입니다. 프로펠러 훈련기인데 비치크래프트라는 회사가 훈련기를 경공격기로 개조해가지고 만든 건데 T6 텍산 2 프로펠러 훈련기 기반을 만든 경공격기인데 TH라는 거는 태국에 팔았다 해가지고 타일랜드를 뜻하는 거고요. 지난해부터 미국으로 들여와가지고 쓰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KGGB를 달 수는 있습니다. KGGB가 그만큼 범용성이 뛰어나기 때문인데 그러나 굳이
지금 F-16도 있고 그리펜도 있고 그다음에 한국으로부터 샀던 T-50, TH도 뭐 KGB를 달 수 있습니다. 달 수 있는데 굳이 그런 거 있는데 프로펠러기를까지 동원해서 할 필요가 있을까는 의심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그 크메르 루즈 타임스의 보도는 오보 내지는 저기 프로파간다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이미 이번 국경 분쟁에서 KGB가 사용됐을 거라는 정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국 공군의 F-16A라는 이제 주력 전투기가 있는데 여기에 KGB를 무장한 사진이 X나 페이스북에 올라와가지고 그리고 또 이게 보면은 헬로 훈센이라는 또 이런 또 이렇게 약간 캄보디아를 저격하는 조롱하는 문구가 태국말 글씨로 쓰여 있는 이런 사진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게 사용이 되는지 확인이 안 되는데 태국군 F-16A가 KGB로 캄보디아군 지휘소와 탄약 보급창을 때려가지고 방서포를 파괴하고 그다음에 캄보디아군 지휘관 한 명도 뭐 사망했다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 뭐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거로 보입니다. 태국군은 2022년에 KGB를 20개 정도를 구매했고 계약 한 280만 달러 하는데 KGB는 속칭 한국편 제이담입니다. 합동 직격 폭탄이라고 하는데 KGB 약자는 코리안 GPS 가이디드 밤, 한국형 GPS 유도 폭탄입니다. 이게 이 자체가 폭탄이 아니라 이거는 키트입니다. MK-82라고 흔히 멍텅구리 폭탄이라는데 무유도 폭탄이라는데 이렇게 떨어뜨리면은 중력에 의해서 그냥 떨어지는 거지 이걸 유도할 수 없습니다. 그 폭탄에다가 KGB를 얹히면은 이 KGB가 GPS로 유도를 하면서 날개에 달아가지고 활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멍텅구리 폭탄을 정밀 유도 폭탄을 탈바꿈시켜주는 키트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한국이 400원 예산을 들여 2007년부터 개발을 해가지고 한 70km 정도를 활공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GPS로 정확하게 유도를 하는데 이게 키트 하나의 가격은 한 1억 원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안팎 정도로. 근데 이거는 제이담과 달리 장점이 있는데 제이담을 전투기나 통합을 하려면 미션 컴퓨터로 업그레이드 되고요. 그 다음에 제이담을 달 수 있도록 이 무장 장착기도 개조를 해야 되는데 KGB는 그럴 필요 없습니다. KGB 그런 필요 없고 조종사 표시 장치라 PDU라는 일종의 조그만 장비 하나만 조종사가 이 무릎에다 허벅지에 단다는데 이게 터치 스크린 디스플레이 장비로 자동차 내비게이션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여기다가 전투기 현지 위치도 나오고 표적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조 없이 구형 전투기나 아니면은 뭐 이런 다른 뭐 훈련기나 이런 MK-82 폭탄을 달 수 있는 어떠한 군용기를 다 탑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범용성이 아주 뛰어나고 그리고 값도 JDA담보다 싸고 그다음에 정밀 유도성도 좋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KGB는 추가적으로 어느 나라에 수출이 가능할까요? 일단 이제 우리 공군이 한 1200발 이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래서 한국은 우리 공군은 F4, F5, F15, KF16, FA50 등의 다양한 기종에다가 말씀하셨던 대로 범용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다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예멘 후티 반군과 싸우면서 2018년에 한 150발 정도를 사들였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때 사우디 자국군이 보유하고 있는 토네이도나 아니면 타이푼의 이 KGB를 탑재해서 실전을 치렀고요. 그다음에 현재 폴란드가 되게 관심이 많습니다. 폴란드는 한국으로부터 FA50을 산 국가인데 KGB에 대해서 관심 많고 콜롬비아도 지금 KGB를 구매를 고려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FA50과 약간의 뭐 세트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FA50을 최근에 샀던 말레이시아, 필리핀도 상당히 관심을 가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전쟁이 대한민국 국방 산업에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가요? 태국이 한국으로부터 T-50 훈련기랑 그다음에 KGB도 했고요. 그다음에 호위함도 한 척을 사갔습니다. 호위함도 한 척 사갔는데 캄보디아에도 우리 무기가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알려지지 않는데 우리가 이제 육군에서 좀 오래된 차량들을 공유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K311 군토나라고 해서 이제 레토나의 군용 버전, 그다음에 K511 두돈반 트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5톤 트럭이 있는데 이거를 수백 대 정도를 캄보디아에 공유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번 분쟁에 보면은 K511에다가 대공기관총을 탑재해서 뭐 전선을 달려가는 캄보디아군의 트럭의 모습이 사진이 발견되는 이런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좀 K방산이 잘 되고 있고 무기 수출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한국 무기를 가진 나라끼리 이렇게 전쟁을 벌이는 일이 이번처럼 또 벌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화 스파이더맨을 보면은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기 수출에도 나름대로 원칙을 우리가 좀 하고 아무나 주지 말고 이런 것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을 이번 분쟁을 보면서 갖게 되었습니다. 태국이 우크라이나식 드론 전술을 활용한 것이 이슈인데 앞으로 현대전은 드론이 주도하게 될까요?
네, 태국이 이번에 보면은 드론을 아주 되게 많이 썼죠. 쿼드콥터, FPV 드론, 뭐 자폭 드론을 총동원해가지고 캄보디아군의 핵심 거점을 뭐 잘 타격했죠. 그래서 뭐 지휘소나 탄약고들을 먼저 타격하고 지휘 체계와 보급에 혼란을 일으킬 경우 캄보디아군의 작전 능력을 많이 약화하고, 그리고 또 뭐 소셜 미디어 보면은 태국군이 쿼드콥터가 날개 4개 달린 쿼드콥터 목표물 위를 맴돌다 뭐 폭탄을 떨어뜨리는 장면도 공개하고 뭐 나름 아주 잘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고 영국에 있는 드론 전문가들이 태국군이 상당히 드론을 잘 활용한다, 오히려 나토보다 낫다, 이런 극찬을 하기도 했고요. 또 보면 드론이라는 게 약한 나라, 약자가 강자를 상대하는 어떤 비대칭 무기라는 이런 인식이 있는데, 태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캄보디아보다 훨씬 나라가 강한 나라입니다. 강한 나라가 또 이 드론을 적절하게 잘 사용하니까 더 분산적 효과를 더 크게 거둘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셋째로 밀림과 같이 이렇게 이제 나무가 빽빽한 이런 지역에서 드론은 큰 효과를 못 볼 것이라는데 그런 예상과 달리 큰 효과를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의 말하는 이 3가지의 예상을 깨고 태국군이 드론을 가지고 선전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줬는데, 미래전에 드론이 주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좀 멀었습니다. 그래서 멀었고, 왜냐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특히 이제 인공지능입니다. 그러니까 드론은 지금 보면 아직까지 다 일일이 조종을 해주거나 그런 근데 이게 이제 인공지능이 어느 정도 발전을 해서 스워밍해 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때로 몰려서 서로 이렇게 벌떼처럼 서로 연결하고 서로 이렇게 집단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이런 기술까지 발전할 경우는 드론이 미래전을 지배할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 경계해야 될 것은 만능론과 무용론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가 다 모든 걸 다 지배한다든지, 어떤 게 하나 나오면은 어떤 무기가 이제 필요 없더니, 뭐 드론이 잘 되면 미사일이 필요 없다, 아니면 뭐 박격포 필요 없다. 우크라이나의 전에 교훈을 보면은 모든 무기가 다 각자의 역할이 있고 적절하게 잘 섞여야지 전투에서 이길 수가 있는데, 드론 하나만 가지고 뭐 한다는 것은 되게 힘들고 아직까지는 어렵다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하마스의 최후 통첩을 고려하고 있다고 하는데, 최후 통첩의 구체적인 내용과 이를 공식화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예, 2023년 10월 7일이죠. 그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테러를 하고 난 다음부터 중동이 되게 뜨거웠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마스, 헤즈볼라, 그리고 또 이란과 또 한판 붙어가지고 어느 정도 더 성과를 거둬가지고 이제는 이제 중동의 평화가 찾아오는가 싶었는데, 아직까지 이 하마스와의 분쟁이 전쟁이 끝나는 상태가 아닙니다. 특히 이제 인질 문제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뉴욕 타임스랑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주요 매체죠,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의 그 보도에 따르면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하마스의 최후 통첩을 내리려는 것을 고려하고 있고, 그다음에 완전히 하마스가 이걸 듣지 않을 경우에는 군사작전을 계속할 것이라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하는데, 6일 그 예루살렘 포스트가 네타냐후 총리가 이제 지시를 내렸는데, 하마스를 완전히 격퇴하기 위해서 대규모 군사작전을 준비하고 여기에 5개 사단 한 5만 명 이상의 병력을 투입한다. 그리고 5개월 동안 작전을 한다. 그래서 555 작전을 세웠다. 그래서 이거를 곧 이제 내각회의에서 승인을 아직 안 받았는데 받을 예정이고, 이게 어떻게 될지는 아직 미확정 상태다. 만약 실행이 될 경우에는 기갑사단을 중심으로 병력이 투입되고 대규모로 투입한다. 그래서 하마스의 완전한 격퇴, 무장 해제를 목표로 한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게 사실일 경우에는 되게 큰 사건이라 생각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스라엘과 미국은 부분적인 휴전, 거기에 따른 인질 석방 이런 협상 대신에 포괄적으로 아주 크게 그냥 한 큐에 원샷으로 다 끝내는 것을 일치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미국과 이스라엘은 하마스와 60일 휴전하는 조건으로 단계적 인질을 조금씩 석방하는 안을 듣고 이제 협상을 벌이고 있는데, 하마스는 입장에서는 이 살라미식이라 하죠. 얇은 이스라엘의 햄을 말하지 않습니까? 짧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협상을 고수할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하마스에서 가진 게 인질밖에 없지 않습니까? 인질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최대한 활용해서 최대한 많이 걸 받아내는 필요성 때문에 이런 살라미식 협상을 하고 있고,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젠 질렸다. 이제는 이거 아니다. 한 큐에 그냥 받겠다. 그래서 뭐 아니면 더 확실하게 하자 입장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이스라엘은 기본적으로 이제 하마스가 완전히 무장을 해제하고, 그리고 하마스의 반대쪽인 팔레스타인 정부가 이 가자 지구를 최소한 통제하는 이런 보관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마스는 인질 석방에 관심이 없고 자신의 정치 체제가 계속 지속하는 데만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협상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555 이런 군사작전도 하고 있고요. 이제 물론 하마스 측은 아직 최후 통첩을 받지는 않았다 이렇게 밝혔고요. 그다음에 그러나 미국이 나서 있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휴전 협상은 사실상 파토가 난 것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현재 하마스가 한 50명 정도의 이스라엘 인질을 갖고 있는 가자 지구에 억류하고 있는데 이 중에 한 20명 정도는 생존의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이들이 좀 풀려나길 바라는데 장기적으로 할 것 같아서 안타까운 상태입니다. 하마스는 인질을 협상 카드로 삼아왔는데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를 거부하면 하마스가 협상 테이블에 나올 가능성은 얼마나 있나요? 최근에 하마스가 인질의 영상을 잇따라 공개를 했죠. 조금만 1분짜리 영상이 전 세계에 좀 많은 충격을 줬는데 좁은 콘크리트 터널에 갇혀가지고 수착각하고 쇠약해진 인질이 이제 막 수염도 막 기르고 갈비뼈가 막 다 드러날 정도로 이제 말랐죠. 마르고 그다음에 이러는데 이 사람은 2024년 10월 7일 이제 하마스에게 납치된 에비아타르 다비드라는 사람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 사람은 친구랑 같이 이제 납치가 됐다는데 굉장히 안타까운 게 이 사람이 이번에 처음 나온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영상이 두 번째 나온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 2월에 다비드와 함께 납치가 된 다비드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석방이 됐는데 그거를 옆에서 바라보는 영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개가 됐고 그리고 또 지난달 30일에는 독일과 이스라엘의 이중국적인 롬보라 슬랍스키의 모습을 다하는 영상이 또 공개가 됐는데요. 인질은 히브리어로 가자 지구내 지금 식량 위기가 되게 심각하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정부에 나를 좀 빨리 석방시켜달라 이렇게 호소하는 장면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도 4월 16일에 영상이 또 공개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마스가 인질들의 다급한 모습을 되게 불쌍하고 다급하게 구조를 호소하는 모습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이런 것을 보이죠. 하마스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진 패라는 거는 레버리지는 인질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면 여론전과 심리전을 펴야 되고 국제 여론을 환기하면서 인질 가지고 상대로 이스라엘 정부에게 압박을 넣어라. 더 이상 전쟁 상태를 지속하지 말 압박을 넣는 거고요. 유일하고자 최대 지렛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국제 여론도 이렇게 하마스를 동정하는 여론은 있지만 진짜 가지고 있는 패는 인질밖에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현재 아까 말씀드린 이스라엘과 미국은 최후 통첩을 운운하면서 협상 자체를 강하게 거부하고 있고 인질 카드를 제대로 지금 활용을 못하고 있는 값어치가 떨어지고 있는 협상판에서 이런 상황이라고 보면 된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마스가 손들고 나오거나 아니면 양보를 크게 한다는 이런 전제가 아니면 협상 테이블에 나올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보는 게 정상입니다. 하마스는 인질을 포기할 경우는 협상력을 아예 잃는 거고 국내 정치 기반을 상실하는 거기 때문에 대체 카드를 찾아야 되는데 없는 상태이고 그래서 일방적으로 지금 테이블 복귀는 할 수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가자 지구에서 에너지와 식량 위기가 심각해지거나 어느 정도 수준을 넘어서 완전히 심각해지거나 이집트나 카타르 같은 중재국 압력이 더 세질 경우에는 조건부 협상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지만 하마스가 인질을 다 이 미국과 이스라엘이 요구하는 것처럼 한꺼번에 내놓는 조건으로 나올 가능성은 또 낮습니다. 그래서 하마스는 강경 입장을 고수할 것 같고 협상은 그에 따라 늦어지고 길게 보면은 소모전이 장기적으로 이어지는 모습으로 나갈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최근 아랍 국가들이 하마스 무장 해제 성명에 참여하였는데 하마스에 대한 지지가 약화되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그런 면이 다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좀 약간 쇼킹한데 7월 30일에 뉴욕에서 UN 장관급 회담이 열렸는데 22개 아랍 연맹 국가와 유럽연합 17개국이 모여가지고 공동성명을 냈는데요. 하마스 무장 해제 및 가자지구 권력 이양을 요구하는 내용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아랍 국가들은 이제 가제는 개편이라 팔레스타인 내부 문제에 개입을 안 하거나 아니면 대체로 하마스와 어서리티 팔레스타인 정부 간의 권력 다툼에 직접적 입장을 유보하거나 아니면 하마스의 이스라엘에 대한 테러가 나름 어느 정도 정당화하는 모습이지만 이해는 한다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지만은 최근에 이제 이거를 다 이번 7월 30일에 입장 공동성명은 이걸 다 뒤집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아랍 국가들이 2028년 10월 7일 이스라엘 테러도 규탄했고요. 인지석방도 요구했고 그리고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에다가 가자지구를 넘겨야 된다. 이런 것까지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하마스가 더 이상 지역의 평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인식을 분명히 밝혔고요. 그리고 하마스와 아주 긴밀히 하마스의 협상을 중지를 하거나 그다음에 긴밀히 도우고 있는 카타르 중동 지역의 최대 맹주이자 강국이고 그리고 경제적 후원자 사우디아라비아도 이 성명에 동참했다는 게 나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랍권 내에서 하마스가 지금 점점점 고립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주변의 아랍 국가가 하마스 상대로 경제 정치적 압박도
가을 수도 있고 그러면은 하마스가 과연 버틸 수가 있을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 강경 입장에도 불구하고 하마스는 장기적으로 나갈 그런 방침이지만은 주변 아랍 국가의 압박이 거세질 경우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변수로 지켜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동 정세가 되게 복잡해지고 되게 다양한 상황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네타냐후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은 무엇인가요? 이게 이제 가짜 승리 프레임이라는 이스라엘에서 나오는 이제 정치 용어인데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하마스도 이겼고 그다음에 헤즈볼라도 이겼고 안전한 이스라엘이 만들었다 이렇게 지금 내세우고 있는데 이게 이제 실제는 정치적인 생존 그리고 지금 연정이지 않습니까? 극우 세력과 연정인데 연정 유지를 위한 가짜 승리 프레임이라는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 4월에 네타냐후는 이제 인질을 석방을 받으면서 하마스와 휴전을 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와 관계 정상화까지 가능한 중대 협상안이 그 당시에 제시가 됐는데 연정의 파트너인 극우 세력과 협박을 합니다. 또 이거 받아들일 경우는 우리는 이 정부에서 나가겠다는 결국 그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중대 협상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후에 인질들이 수십 명 더 사망했고 이스라엘의 외교가 더 큰 외교적 성과를 얻을 수 있고 전쟁까지 종식시킬 수 있는데 이걸 모든 걸 다 포기했다는 비판이 이 가짜 승리의 프레임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인질 생존자 그리고 인질 가족들 그다음에 예비 장성들, 전직 고위 안보 관료 등이 잇따라 이제 이 가짜 승리 프레임을 내세우면서 지금 네타냐후가 인질과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비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쟁이 이제 계속되고 있고 인질 50명이 가져지고 남아있지만은 네타냐후 정부는 하마스의 제거가 먼저다 이런 입장을 고수할 뿐 어차피 뭐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전쟁을 끝내고 인질을 구할 수 있는 전략을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비판이 상당히 이스라엘 내부에서 설득력을 얻고 있고요. 여론조사 보면은 전쟁이 계속될 경우 인질 생명이 더 크게 위협한다 이런 그 입장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고 그다음에 정권 내부에서 지금 불신과 그다음에 군에서도 이런 전쟁의 지속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인데 네타냐후를 비롯한 이런 현 정치권 여당 수뇌부가 이렇게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으니까 군과 정치권 갈등도 심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최후 통첩이 종전 여부를 가를 마지막 협상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만약 실패하게 되면 휴전 및 종전이 계속 불가능해질까요? 현재로서는 즉각적 종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거의 영에 수렴한다 보는 게 합리적인 판단일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최후 통첩이라는 것은 협상의 결렬을 의미하는데 이스라엘이나 하마스 모두 서로 네가 먼저 양보하라는 입장이죠. 우리는 너희들 줄 카드가 없다. 이렇기 때문에 인질을 협상하거나 하마스가 무장을 해제하거나 그다음에 가자 지구의 권력을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에 이양하거나 이런 것들은 이게 근본적인 해결과 같은데 사실상 이건 먼 미래의 일처럼 돼버렸고 지금 당장 이룰 수는 없고요. 그렇다고 제3의 극적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계기나 기회도 없습니다.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장기적으로 지리한 입장이 이어지면서 간헐적으로 충돌이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나 아니면 하마스 어느 한쪽에서 정치적 압력이 커져가지고 예를 들어서 민간인 피해가 극심해지거나 아니면은 반정부 시위가 격화지거나 이럴 경우 이래서 완전히 정권 교체에 준하는 상황이 일어나지 않은 이상은 이 상황이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지리한 상황이 이어지면서도 하마스의 어떤 테러라든지 아니면 무의도 로켓을 향한 이런 공격 이런 것들 아까 인지를 또 이렇게 여론전은 선전전에 이용하는 이런 거는 계속 이어질 거고 거기에 따라서 또 이스라엘은 또 보복 공격을 할 것이고 중동 지역에서 평화는 가까운 시일에는 보기 어렵다고 봐야겠죠.